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은 정각의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줌 수업으로 뵀었죠? 오늘 또 마스크 쓰셔가지고 네, 또 낯서네요. 네. 빨리 마스크 벗고 이제 좀 얼굴 뵀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슨트 수업 자체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가지고 교류도 많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어서 저희 또 견학도 있잖아요. 그죠? 갔다 와서 또 시연도 하고 이런 실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원래 수업이에요. 다정한 수업인데 이렇게 낯설게 또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지난번에 송희경 교수님 지난 시간 한국미술사 첫 시간이었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네, 저도 너무 좋아서 저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걸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었고 인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랑 같이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사실 교수님이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도림시간이 꽤 멀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힘들게 오셔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박수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왔나봐요. 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예, 그런데다가 그 기사 저 택시 서울에서 타서 전주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왔는데 여기서 내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곳이 아닌 거예요. 저 건물 뒤에 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서 한 5분을 걸어 올라왔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싶더라고요. 예, 그래도 참 좋은 위치인데 10년 전에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주변에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껏 즐겼던 그 공간이 살짝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박물관을 설명드리다가 멈췄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들으신 것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다른 거가 또 알고 싶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언제든지 들으시다가 이렇게 손 드시고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박물관 하다가 말았죠. 박물관 하다가 말았는데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렸고 그래서 박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대를 표상하는 하나의 단어이다. 근대를 표상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람,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맥락의 무언가를 한 군데 모아놓고 그것을 구경하는 이것도 근대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미술사 시간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문화 이론가가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박물관을 가보면 사실 원 위치를 이탈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선생이 돼가지고 일어나야 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원 위치를 이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불상 어디 있어야 되나요? 예, 워낙 사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석탑도 사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전시장에 와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것이 사실은 원 위치를 이탈한 것인데 그러한 징후가 처음 나타나는 게 근대이다. 20세기 초이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일관된 특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박물관이 생기는데 박물관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제작이 되죠. 제작이 돼서 맨 먼저 말씀드린 게 궁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궁을 개방을 해서 그곳을 유원지화한다. 유원지화할 때 식물원, 동물원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박물관 기능을 가진 어떤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이씨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유물을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원이라고 불렀다. 그게 시작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어원은 어디에 맨 처음에 만들었느냐? 창경궁에 만들었고 창경궁, 창덕궁은 순종이 계셔야 되니까 못 건드리고 창경궁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씩
공원으로 만드는 거죠, 궁을. 그래서 두 번째가 지금 함령전이라고 해서 저기는 고종께서 계시는 곳인데 저 위에 지금도 대한제국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곳, 이곳을 또 다른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곳에서 고종께서 외국 사신을 접견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물건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덕수궁 안에 있는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라고 하는 거 서관인데, 이거는 1938년 맞죠? 1938년에 아예 시작부터 미술관 용도로 만든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가보시면 수장고랑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층계, 나선형 층계도 있고, 그래서 아예 미술관 기능으로 처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됐죠.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일본이 했던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 전역을 방방곡곡을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이 물건은 이 동네에서 많이 나, 저 물건은 저 동네에서 많이 나, 이런 것을 다 리스트업 했어요. 예를 들면 쌀은 어느 지역 쌀이 제일 맛있어, 예를 들면 비단은 어느 지역, 인삼은 어느 지역,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재도 당연히 다 조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문화재를 조사해서 발간한 책이 조선 고족도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없는 유물도 그 조선 고족도보라는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만큼 5년을 잘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엑스포를 엽니다. 엑스포. 그 엑스포를 어디서 여냐 하면 경복궁 뒤에 조선 총독부 건물, 옛날에 조금 이제 제 연배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데 중앙청이라고 있었어요. 예, 중앙청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거기서 엑스포를 엽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금 저는 미술사 쪽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김은 어디 김이 좋다, 뭐 어디 김이 좋다 해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 건물 안에다가 일종의 페어를 하는 거죠. 페어를 해서 물건도 팔고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전시도 같이 열린 겁니다. 전시도 열려서 그 조사, 조선 고족도보 그 리스트를 만드는 조사에서 수합된 유물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광화문이죠. 광화문이고 여기 일장기 붙어 있고 여기 지금 혜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고 여기가 청와대 뒷산이고 북악산, 예, 대각산이라고 부르는 거기고, 여기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예, 지금 이 건물은 워낙은 중앙청으로 쓰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다가 이게 없어지고 나서 여기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한일자가 되도록 일본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요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술품을 모아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가 두 종류인 게 뭐냐면 과거의 유물들을 모은 것을 전시로 하고, 또 하나는 그 시대 활동한 화가들의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박물의 기능과 컨템포러리의 기능을 같이 한 전시를 합니다. 예, 전시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하기를 좋아하냐면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죠. 예, 이 인파 보세요. 예,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미술 작품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엑스포에 나온 물건도 사고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방되고 나서 이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던 유물들이 어디로 다 들어갔느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번호를 보시면 뭐 덕수, 본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수. 그래서 아마 본관이라고 앞에 써 있는 것이 뭐 구, 뭐 이렇게도 써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때 유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박물관 마지막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50분이 넘을 것 같아서 아까 그 부분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KTX 타고 오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서양화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 하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들으셨나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중요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이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1910년도에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서 서양화를 배운 작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근대는 2차 번안된 근대이거든요. 두 자짜리 한자말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자, 남자, 학생 이런 단어 조선시대 때 없었는데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일본이 영어를 번역해서 그렇게 만든 두 자짜리 한자말을 우리가 그냥 쓰니까 2차 번안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반도의 서양화가 역시 유럽풍을 배운 일본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걸 한반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2차 전파된 하나의 유파입니다. 유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서양화를 배우려면 유럽을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어디에 갔느냐? 동경미술학교에 갔습니다. 동경미술학교에 가서 그림을 배웠는데 그 최초의 서양 화가가 누구냐 하면 고이동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고이동 선생님은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뭐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그래서 유학을 가신 게 아니에요. 유학을 가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미술이라는 것이 이 미술이라는 단어도 조선시대 때는 없던 단어거든요. 예, 아트를 일본이 미술로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술이라는 것을 배우면 뭔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한 지식인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워낙 그 집안 자체가 역관 집안이에요. 통역하시는 분 집안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이 역관들이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고이동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 변화하는 시대를 잘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하는 시대에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깨달으셔서 이 고이동 어린 아들을 한성 버버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버버가 어느 나라 말인지 혹시 아실 것 같은데 프랑스어입니다. 파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벌써 이분은 우리나라 말하고 당연히 일본말 하고 아버지가 중국어 역관이셨으니까 중국말하고 프랑스어하고 영어까지 하시는 그러한 언어에 있어서는 완전 통달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새로운 문물을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십니다. 유학을 가셔서 일본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십니다. 서양화가인데 이렇게 생기셨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남기셨어요. 그림을 남기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자화상인데 자화상은 내가 나를 그린 거잖아요. 자화상인데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려면 졸업작품을 2개를 내야 되는데 하나는 자화상이고 하나는 자유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화상은 무조건 동경미술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경미술학교 미술자료관에 가보면 일제강점기에 그곳을 유학하셨던 우리나라 작가분들의 자화상들이 쫙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자료인데 이렇게 자화상이 여러 개 남아 있을 때 어떤 게 졸업작인지 졸업 출품작인지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느낌상 이거 같은데 요쪽 거 같은데 이거가 그 당시에 규격으로 맞춰놓은 그림 크기보다 큰 거예요. 한 4, 5cm쯤. 커서 아닐 거라고 했는데 이게 졸업작품이 맞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반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입으셨고 동파관이라고 하죠. 이 모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동경미술학교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화상으로 특별전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일본에. 그래서 갔는데 똑같은 그 규격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걸어놨는데 고이동 선생님이 자화상만 제일 중앙에 꼭대기에 혼자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큐레이터가 고민이 된 거죠. 크기가 다르니까 어디다가 걸 수가 없으니까 중앙에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혼자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수석 졸업한 줄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크기가 달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가? 그 당시 일본 동경미술학교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구로다 세이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프랑스에 가서 직접 인상파를 배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일본에 유학 갔던 우리나라 국내 화가들이 전부 이 구로다 세이키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웁니다. 그래서 인상파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 햇볕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역광입니다. 실내. 그래서 바깥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앞쪽이 어둡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역광이 제자의 그림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보면은 이쪽 창문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앞쪽 부분이 어둡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로다 세이키의 영향을 받은 고이동 선생님 설명드렸고요. 근데 고이동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귀국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유화를 그리시지 않으세요. 그냥 이런 전통 회화를 하시죠. 네, 전통 회화를 하시고 참 다행인 게 이게 일제강점기의 미술을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친일 문제가 나오거든요. 오늘도 몇 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분이 계신데, 고이동 선생님은 친일은 안 하셨습니다. 너무 다행히.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셨고, 그림 작가로서보다는 어떤 미술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셨던 분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관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관호 선생님은 평양 출신이신데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셨고요. 그리고 아까 고이동 선생님은 내가 화가가 되겠다,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그래서 유학 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 부잣집 아들이고 평생 먹고 살 거는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얘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너 한번 유학 가봐 해가지고 동경미술학교 유학을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수석으로 졸업을 하세요. 1등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딱 봐도 부잣집 아드님처럼 생기셨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겁니다.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는데 밍크 모자에 밍크 코트를 입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의 고이동 선생님의 자화상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등 받으셨고, 그럼 1등 수상작이 뭐냐? 바로 이 작품입니다. 해질녘.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갤러리 현대에 이 작품이 왔었는데요. 평양이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대동강변입니다. 대동강변이고 여기가 능라도이고 거기에 두 명의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엄마와 여동생을 스튜디오에서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유화 작품으로 옮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시면 뭘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스승 아까 말씀드린 구로다 세이키의 누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스승의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얼굴은 동양인의 얼굴인데 몸매는 전혀 동양인의 몸매가 아니죠. 예, 굉장히 살이 쪘고 키가 크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몸매는 완전 서구인의 몸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김관호 선생님도 예, 보시면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몸매 자체가 굉장히 살이 찌고 동양인의 몸매라고 하기에는 글래머러스한, 그래서 스승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으로 1등을 받으셨어요. 1등을 받아 수석 졸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 신문에 대서특필 됐거든요. 그런데 검열에 걸리죠. 검열에 왜? 여성 누드라는 것 때문에 검열에 걸려가지고 블러 처리돼가지고 신문에 났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김관호 선생님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김찬영 선생님. 예, 이분도 평양 부호의 아드님이세요. 혹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병기라고 하시는 104세, 105세 되신 서양 화가 혹시 아시나요? 그분의 아버님이세요. 예, 아버님이신데 엄청난 부잣집 아드님이셨죠. 그래서 이분도 그림에 관심이 많으셔서 나 일본 유학 가겠다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림을 보면 예, 이게 졸업 작품이에요.
지금 현재 동경미술대학 자료관에 있는 작품인데 보면 아까 구로다 세입계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역광, 뒤에서 빛이 들어오고 구로다 세입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랏빛이 돌거든요. 한번 볼까요 다시? 이렇게 보랏빛이 돌아요. 네, 그래서 자파 혹은 외광파, 밖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도 이렇게 보라색이 많습니다. 보랏빛이 많고 특히 이 자화상 같은 경우에 더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뭔가 뭐 초점이 없는 듯하고 본에 찬 듯한 그 시대의 젊은이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이게 완성본이니 미완성이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보시면 좀 그리다 만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귀국하셔서 계속 그림을 그리셨느냐? 아닙니다. 안 그리시고 콜렉을 하셨어요. 그래서 워낙 부잣집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는 유물들을 사 모으시고 한성에 그 당시 경성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지하실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유물을 보관을 하셨는데 그 김병기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분의 아드님 6.25 때 불이 나가지고 많이 잃어버려서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학생 중에서 나혜석 선생님. 나혜석 선생님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 여성 작가이신데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예뻤다고 해요. 그러니까 쳐다만 보면 모든 남성들이 그냥 한눈에 반해버리는 그러한 매력을 지내셨다고 하죠. 그래서 오빠가 그 당시에 동경대학교 법학과 그 당시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데 거기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여동생이. 그래서 네가 남동생이었으면 지금 막 동경 땅을 누비고 다닐 텐데 여학생이라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유학 가봐라. 그래서 동경 여자미술학교에 입학을 하십니다. 입학을 하셨는데 일본에 가자마자 또 거기서 남성들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당시 동경대 문과를 다녔던 시인인 최순구라는 분이 완전히 반해가지고 둘이서 진짜 열렬히 연애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우리의 할머니 시대만 해도 그랬는데 12살, 3살이면 집안에서 정해준 배필과 혼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경에 유학 오신 분들이 다 고향에는 부인이 있으신 상태로 그냥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부인이랑 무슨 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학 와서 그 시대 같은 연령층의 여학생들과 또 많은 영문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연애를 하셨는데 이 최승구라는 분이 폐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자마자 또 누가 또 대시를 하냐면 김우영이라는 외교관이 대시를 하죠. 그래서 이분은 부인을 한번 잃은 상태인데 그래서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나혜석 선생님이 조건을 겁니다. 여기 있죠. 일생을 두고 나를 사랑할 것. 그림 그리는 거 방해하지 마. 시어머니와 전실딸 같이 안 살아. 여기까지는 뭐 그런 첫사랑 묘지에 비석을 세워줘. 요 네 조건을 거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주세요. 예, 이 남편이.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업을 하셨고 뭐 남편이 외교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세계 일주도 하셨고 여성 최초로 개인전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유럽에 가서 충격을 받으세요. 무슨 충격을 받으시냐면 당신이 일본에서 배운 서양화가 좀 뭐라고 얘기하나 거칠게 얘기하면 짜가다라는 걸 느끼신 거예요. 왜 유럽에서는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유행을 하는데 내가 동경에서 배운 건 도대체 뭔가 해서 남편 보고 먼저 귀국해라. 먼저 귀국하고 나는 나 혼자 1, 2년 정도 유럽에 남아서 그림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머무시면서 그림 그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 뭐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서양미술사에 나오는 무슨 브라크 뭐 이런 사람들의 느낌이 나잖아요. 완전히 얼굴을 변형시킨 그러한 자화상도 남기시고 뭐 유럽 분위기의 이런 캉캉춤 그 당시에 본 것들 이런 걸 그리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뭔가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은데 유화 도구를 크게 가지고 다니는 게 힘드시니까 나무판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치북은 연필 드로잉은 되지만 유화 드로잉은 안 되니까
나무판을 요만한 사이즈로 갖고 다니시면서 주변에 보이는 풍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크기가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색상 드로잉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유럽에서 혼자 계시니까 또 남성들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또 연문설에 빠지시고 그것이 한국에 있는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이혼을 당하시고 나중에 무연고자로 굉장히 쓸쓸한 말년을 맞이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가로서 굉장히 명성이 있고 예, 지금 수원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수원에 이분의 사업을 하는 여러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 선생님까지 보여드렸고요.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나혜석 선생님이 그런 유화만 그리신 게 아니라 이런 삽도도 그리셨어요. 예, 그래서 잡지 신여자라고 하는 잡지의 삽도인데 그 당시에 신여성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인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신여성이 바이올린을 들고 가고 있는데 전통 복장을 하신 남자분이 손가락질을 하고 여기 모던 보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시속 양금 기타라든가 그 이 집 건방지다. 저것을 누가 데리고 갈고 이건 이 보수적인 남성들의 발언이고 그거 참 이쁘다. 내가 장가나 안 들었더라면 맵시가 동동 뜨는구나. 쳐다보아야 인사나 좀 하지. 그래서 어떤 청년의 걱정. 그래서 그 당시에 신여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간단하게 우리나라 서양화가 제1세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동양화가 제1세대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서화를 말씀드렸어요. 서화. 예, 서화와 동양화와 한국화 이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조선시대까지는 글씨와 그림이 붙어 있다가 이게 일제감정기가 되면서 글씨와 그림이 분리가 돼서 그림의 가치가 높아지고 글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격화된다. 그럼 그 높아진 그림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동양화로 부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그림을 배우는 시설이 생기게 돼요.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미술대학이라는 게 없었겠죠. 미술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그림을 배웠느냐? 선생님의 집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의 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장승업이 청계천가에 만들었던 육교삼방이죠. 예, 육교삼방. 그래서 육교삼방의 제자들이 또 다른 사숙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묵당과 낙청원이에요. 경묵당과 낙청원. 그래서 경묵당은 안중식의 사숙이고 낙청원은 김은호의 사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중식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중식 선생님과 조석진 선생님 두 분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도화서 화원이십니다. 예, 도화서 화원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금님의 초상화를 우리 어진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어진도 그리셨고 그 다음에 청나라도 다녀오시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신 거죠.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작가로서 도화서에서 나와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경묵당이라는 사숙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서화미술원, 서화미술회라는 것도 설립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3.1운동에 가담을 하십니다. 3.1운동에 가담을 하셔서 모진 고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이분이 오래 사셨더라면, 왜냐하면 이분 제자분 중에 일부가 나중에 창씨개명을 하고 친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버티고 계셨더라면 제자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까 해요.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광화문이에요. 여기가 시정 5년 공진회 포스터에 났던 광화문이고 여기가 북악산이죠. 북악산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태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해태가 두 마리 있는 그야말로 있는 경치를 그대로 그린 실경산수화죠. 실경산수화. 네, 그런데
하나는 봄 장면이고, 아니 하나는 여름 장면이고 하나는 가을 장면이에요. 이쪽이 가을 장면인 거 제가 마우스를 계속 움직이면서 했는데 마우스가 안 보이셨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포인터 없을까요? 아, 저 혼자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왜 마우스가 안 움직일까요? 이쪽이 가을 장면이고 이쪽이 여름 장면이에요. 여름 장면인데 보시면 아까의 포스터대로 하자면 네, 이게 그 당시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사진이고 아까의 포스터대로 하자면 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건물. 예, 이쪽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안 그리셨어요. 안중식 선생님. 이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건물 없죠. 예, 건물 없이 그리셨는데 백악춘호거든요. 그래서 백악산에 깃든 봄 새벽의 아지랑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희망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지금도 일부러 안 그리신 것 같은데 어떤 그 저항의 의미로 안 그리셨는지 이게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포스터대로 하자면 동일한 시기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조선 총독부 건물이고 여기가 광화문이고 여기 일장기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뒤편이 경복궁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건물을 안 그리신 거죠. 그게 아직도 조금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셨는데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를 키우셨냐면 산수화 쪽의 제자를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호가 심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분의 호가 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호를 하나씩 나눠 주십니다. 예, 하나씩 나눠 주셔가지고 이 노수연이라고 아시나요? 노수연 선생님? 그분이 제자신데 그분에게는 심산이라는 호를 주시고요. 한 글자씩.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내 호를 한 자씩 떼서 줍니다. 예, 그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심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전 이상범 선생님 그렇게 해서 당신의 호를 한 자씩 떼서 경북당 출신 화가들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도영 선생님도 안중식 선생님의 제자셨어요. 제자셨고 여러 가지 그 민족 운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안중식 선생님이 가담하고 계셨던 서암미술회에 굉장히 젊은 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의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영절지라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해서 확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김영절지가 뭐냐면 그릇과 나뭇가지를 꺾은 무언가를 함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김영절지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예. 안중식 선생님의 스승인 장승업 때부터 나옵니다. 장승업 때부터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래서 요게 절지죠. 절지. 그 다음에 이게 기명 그릇들입니다. 서양의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물입니다. 정물. 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조선시대 때는 이런 거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대를 표상하는 징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한민보라고 하는 민족신문에 삽도를 그리십니다. 삽도를 그리시는데 그 대한민보가 금방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폐간이 되거든요. 폐간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보라고 해서 요즘 뭐 사행시 뭐 그런 걸 이어서 대국의 관영, 뭐 한원의 단체, 민성의 기관, 보도의 이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언론이 추구해야 될 바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을 비판하는 이러한 일본 지식인들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워낙 얼굴은 뭐예요? 원숭이인 거죠. 그래서 너네들 원숭이들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난리를 친다 해도 너희들은 동물일 뿐이야 해서 남의 숭례. 그래서 검열에도 걸리시죠. 검열에 걸려서 신문에 이렇게 불러 처리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도영 선생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동양화가다 그러면 이렇게 동양화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만 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문사의 미술 기자로 많이 취직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삽도도 그리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PPT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20년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시대순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인쇄미술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매체가 생긴 거죠. 예, 인쇄미술의 특징이 뭘까요?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대중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스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뭐 컬러풀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컬러풀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흑백이에요. 그래서 강렬한 시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쇄미술을 통해서 풍자를 하기도 하고 나의 정치색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죠. 특히 정치색을 드러낸 대표적인 집단이 카프라고 하는 문예 집단이에요. 그래서 워낙 문학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셨는데 일부 미술가도 참여를 하면서 카프에서 여러 가지 시각물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안석주 선생님이세요. 안석주 선생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화 컷도 잘 그리시고 시나리오도 잘 쓰시고 영화 감독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찍으신 이거를 찍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착각 소리만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러면 자꾸 말이 멈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하신 것 중에 심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광장 50주년 기념전 혹시 보셨나요? 2년 전에? 예, 거기에서 이제 안석주 선생님의 그 심청이가 방영이 되는데 제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걸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30분 동안 그걸 봤는데 결국 그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분의 컷입니다. 만화 컷.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모윤숙, 임화, 변형로는 조금 처음 들어보실 그 당시의 지식인들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고 특히 이분의 가장 히트작,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모던 보이, 모던 걸 시리즈예요. 그 당시 1920년대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못 먹고 못 살고 일제 핍박하에 기도 못 피고 그러고 사는데 그거에 반해서 경성은 엄청 화려했다고 하죠. 그 당시는 한성이 아니라 경성이죠. 일제강점기니까 경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경성을 누비는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을 비판하는 이런 만화 컷.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누구죠? 딱 그 모던 보이, 갑자기 이름이 애기 씨랑 워낙 혼인하기로 돼 있었던 그 도련님, 딱 그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바지에다가 귀밑머리 기르고 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던 걸들. 나 이렇게 금시계 찼다라는 거 자랑하려고 일부러 팔을 뻗고 전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 그다음 위대한 사탄. 그래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 남성의 기생하고 있는 여인들. 이러한 것을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모던 장신운동. 그래서 장신이라는 게 키가 큰 장신이 아니라 몸을 장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에 찬 여성들을 비판을 하거나 아까 보셨던 모던 보이 나팔바지가 어찌나 긴지 길거리 청소를 다 하고 다니겠다. 그런 식의 비판문. 그 다음에 수많은 걸들. 그 당시에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래서 아주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수많은 걸들, 버스걸, 엘리베이터걸,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여점원, 다방걸, 티켓걸, 깨소린걸 뭔지 아시겠어요? 깨소린걸? 자동차 주유하는 소녀들. 예. 그래서 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신여성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전통 한반도의 여성도 아닌 것이 그러나 기득권 남성들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너무 외모에 치중하는 거. 예, 이 당시에도 외모에 치중하는 거는 여전했거든요. 미스 코리아 미인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요즘 미인 선발대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다? 미스는 있는데 코리아는 없잖아요. 지금 일제 강점기니까 한국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반도 반도잖아요. 반도의 비너스. 예, 반도의 비너스가 미인대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극심해서 경성은 진짜 잘 살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몸매를 이쁘게 할 수 있을까? 바나나에 우유를 섞어서 갈아서 밥 대신 먹어. 뭐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모던 건들의 올들이 너무 간략해졌다. 볼상은 해계망측하나 경제는 굉장히 이로울 것이니 실한 꾸러미와 인조견 한 필이면 3대가 옷을 해 입겠구나. 이게 이렇게 헐벗고 다닌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젊은 청년들인데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자 그야말로 최고 지위층의 자제들이죠. 어떻게 할 수? 학사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사모를 쓴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낮에 이렇게 여인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죠. 여기 보면 우동, 삐루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예, 맥주의 일본 발음이죠. 옛날에는 우동집에서도 삐루를 팔았는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시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선전 시대 내가 내 신체를 드러내면서 하는 거죠. 나는 신경질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나는 처녀입니다. 돈만 많으면 돼요. 예, 나는 뭐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뭐 나는 외국 유학생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아픔이나 그런 걸 모른 채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서 뭔가 더 다른 삶을 사려는 이러한 모던보이 시리즈를 제작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안석주 선생님까지 설명을 드렸고 엘리자베스 키스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미술이 아니니까 지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1920년대 미술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죠? 이렇게 떠들다 보면 아직 시간 안 됐죠. 조선 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 전람회라는 게 생깁니다. 조선미전. 그래서 조선미전이라고도 하고 선전이라고도 하죠. 예, 선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이제 동양화란 단어가 완전히 한반도에 정착이 되죠. 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뽑았어요. 분과별로 뽑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디 걸 갖고 왔겠어요? 일본 거 갖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의 화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일본 학생들도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활성화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숙이 활성화가 됩니다. 경묵당, 낙청원 제가 두 개만 말씀드렸는데 사숙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그림을 그리는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숙들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경쟁이 붙어서 이 사숙에서 이번에 조선미전 출품자가 더 큰 상을 받았다. 이 집에서 더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안중식 선생님 거는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김은호 선생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호 선생님은 안중식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낙청원 출신 제자는 경북당 출신 제자는 아니고 서화미술회라는 곳에서 그림을 배우셨습니다. 그림을 배우셨는데 집안이 어려우셔가지고 얼마나 안중식 선생님이 이 제자를 사랑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받는 월급의 일부를 떼가지고 생활비로 대줘가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게 했는데 이분이 화가로서 입신양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고종을 배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예, 안중식 선생님과 고종이 굉장히 친하셨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안중식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 내 초상화 그려줄 사람 좀 없을까? 일본 사람이 지금 그려주기로 해놨는데 나 걔 일본 화가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좀 그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러셨겠죠. 근데 안중식 선생님이 저보다 인물화를 더 잘 그리는 제자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직접 만나긴 그러니까 사진을 딱 주시면서 이거 한번 그려보라 그래. 그러고서는 안중식 선생님한테 사진을 줍니다. 그래서 안중식 선생님이 제자인 김은호 선생님을 앞에다 놓고 너 이거 한번 베껴봐. 그 당시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너무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증언이 남아있어요. 시골에 인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그대로 고종을 뵈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귀족이었던 윤태경이라는 분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프로코트를 사입혀서 나보고 입고 들어가자라고 하셨다. 프로코트가 그 아까 얘기한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그 도령님이 입었던 그런 스타일의 코트일 것 같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고종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초상화를 지금 일본 사람이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셉트하고 너를 끼워 넣으면 네가 그 일본 사람들 화가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일본 사람이 내 걸 그리게 하고 대신 내 아들 누구? 순종의 초상을 네가 좀 그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초상, 어진은 어떻게 그리나요? 일단 한번 먼저 그려보죠. 예, 그 그리는 순서를 혹시 아시나요? 그냥 대뜸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종이에다가 이 기름종입니다. 기름종이에다가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초본이라고 합니다. 기름종이에 생강즙을 먹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왜 생강즙을 먹이셨는지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한데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몸은 간단하게 그렸죠. 그래서 이걸 완성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걸 놓고 비단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초본은 그러면은 다 비단 그림 정본이라고 하거든요. 정본이 완성되면 이 초본은 어떡하냐? 태워요. 태우는데 어떻게 안 타고 남아있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 초상화를 공부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초본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예, 초본이 안 남아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 그 전에 다른 작가들이 50년 전, 100년 전에 그린 초상화를 그냥 남겨두면 되는데 새로운 어진이 완성되면 그 전에 어진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군주의 이미지가 두 개이면 안 되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본은 없어지고 그나마 초본만 남아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사진이 남아있어요. 이건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이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럼 이분은 누구시냐? 고종의 조카세요. 고종의 조카신데 고종의 조카가 돌아가신 다음에 문중에서 왕족에서 그려달라고 부탁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연습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거는 정본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역사박물관에 있고, 예, 요거는 다른 쪽에 있는. 예, 요걸 토대로 요걸 그리셨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예, 그렇게 해서 고종이 그린 김은호가 그린 초상화 보여드리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초본만 남아 있습니다. 이쪽이 더 사진과 가깝죠. 사진과 가까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1909년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순종께서 30대세요. 이건 1923년에 완성된가 순종 50대세요. 예, 근데 얼굴을 보면 똑같이 30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건데 2년 전인가 3년 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국립고궁박물관이 공개를 했어요. 세조 어진에 이렇게 밑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세조 어진을 그리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걸 이렇게 그리시는데 역대 국왕, 조선시대 국왕을 그리시기 때문에 그리시는 패션 또한 조선시대 신하의 복장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예, 이게 그리시는데 이렇게 큰 그림 딱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여드렸는지. 보여드렸다. 이 가운데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놓고 그린다.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예,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초상화를 많이 그리십니다. 초상화를 그리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오세요. 일본 유학을 갔다 오시면서 완전히 그 인물화가 일본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느 장르에서 바뀌게 되느냐? 여성 인물화, 소위 말하는 미인도 계열에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김은호 선생님이 그리신 미인도를 보면 살짝 국적이 불문이에요. 예, 뭐 한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머리 헤어스타일도 우리나라 스타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말랐고 시스루를 입고 계시고 특히 얼굴을 보면 이거 어느 나라 여인 저는 이 얼굴을 보면 혹시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애니메이션 감독 예,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이런 데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같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화인 이 작업을 하십니다. 간성, 볼간자, 성자라 달 때 성자. 예, 그래서 이제 목록체 기법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배워오신 기법이죠. 이렇게 뽀샤시한 거. 뽀샤시한 거. 그래서 이 여인도 살짝 국적이 애매해요.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보면 조선 한반도 여인 같은데 한복도 개량 한복이고 또 굉장히 정숙한 여인 같은데 그러기에는 요게 또 담배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지만 1920년대 인물을 하나 픽해라. 그럼 이 작품입니다. 리움에 있어요. 리움에 있고 이전에 있었던 인물화와 완전히 다른 양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중일전쟁 때 한반도의 백성들은 중국이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이기면서 완전히 동아시아가 일본 판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창씨개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은호 선생님도 그때 창씨개명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 고관대작한테 조선의 부인들이 금을 바치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스승이 안중식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중식 선생님 조금 더 사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어떤 회화사적인 업적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 20세기 인물화 제일 잘 그리는 사람 한 명 하면 이당 김은호 선생님이신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